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출을 무서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나요? 아마 사회초년생이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다면 대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난다. 빚지고 살면 두 다리 뻗고 자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대출은 무서운 것이 맞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큰 불행을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맨주먹인 월급만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출을 일반 직장인들의 무력함을 보완해줄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장인들처럼 엄청나게 많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를 받고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이것저것 쓰고 나면 남는 건 정말 쥐꼬리만큼 있죠. 남는 게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돈으로나마 전쟁터에 쓰고 갈 장갑도 못 살 수 있겠죠.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시장이란 전쟁터에서 월급인 맨주먹만 가지고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 시장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줄 무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역량에 맞게 적절한 무기를 잘 골라서 싸운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다치지 않고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률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럼 대출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신용대출은 특별한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신용 등급은 본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적당히 소비하고 대출이나 카드 대금에 대해서 연체가 없다면 급여가 적은 사람도 1,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신용관리 여부에 따라 월급이 500만원이고 10억짜리 집이 있는 사람도 급여가 200만원인 무주택자보다 신용등급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신용관리를 잘 해둬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이러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보다 더 금리가 높은 캐피탈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도 대출이 안 되면 대부업체로 가야 하므로 신용등급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담보를 바탕으로 한 대출에 비해 그 금액이 적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담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흔히 주담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담보대출이고요. 최근 이슈되었던 주택연금의 경우도 담보대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담보물이 얼마인지에 따라 또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이 가치를 은행이 얼마큼 인정해 주는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KB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대출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면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합에 감면금리를 제한값으로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지는 금리를 뜻해서 시장금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준금리에 각 은행에서 정한 가상금리가 더해져 금리가 정해지고 여기에 해당 은행의 상품 가입, 급여 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자동이체 등 해당 은행과 거래 내역에 따라
감면 금리가 발생하고 그 금리만큼 빠지게 되어 최종적인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대출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상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만기가 되었을 때 한 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 내에 이자만 내기 때문에 매월 부담금이 적은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만기에 원금 모두를 갚아야 하니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눠서 내는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대출 초기에 갚아야 할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원금 총액이 매월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이자도 매월 감소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과 대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이자를 합쳐서 매월 거의 똑같이 내도록 분할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동일하므로 고정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으며 원금 균등 방식보다는 이자를 좀 더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LTV와 DTI, DSR과 같은 용어들을 보셨을 건데요. 이는 대출 규제에 관한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을 명확히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좀 어려워하셔서 이 용어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담보인정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즉 주택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입니다. 정부가 LTV를 40%로 제한한다면 이 집을 담보로는 4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집이 여러 채인 경우 각 집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DTI와 DSR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둘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대출이 필요한 입장에서 DSR이 좀 더 강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며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 다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건데요.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에 대한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DTI는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을 더하지만 DSR의 경우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더해지므로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DTI와 그 차이가 상당하겠죠. 분자값이 커져서 DTI를 적용하였을 땐 대출이 가능한데 DSR을 적용했을 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수식으로 보면 대출 상환금인 DS 나누기 소득인 I, 인컴 I로 나눈 걸로 동일한데 DSR이 대출 상환금인 DS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잡아서 DSR이 DTI보다 훨씬 더 대출받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DSR이 DTI보다 분자의 DS 값이 더 많이 잡혀서 비율이 더 크게 나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타 부채의 이자만 적용하던 기존 DTI를 더 강하게 만들어 기타 부채의 원금과 이자 모두 적용하게 만든 것이 D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법, 그리고 LTV와 DTI, DSR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대출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나쁜 대출과 착한 대출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대출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나쁜 대출과 착한 대출. 나쁜 대출은 자산의 증식을 위한 수단이 아닌 소비의 수단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자동차나 시계, 명품백 등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사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출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착한 대출은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각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돈을 저축하여 집을 사려 한다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야 집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못 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지만 물가가 상승한 듯 집값도 계속 올라가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은 잘못 쓰면 큰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본인의 자산을 상승시켜줄, 증가시켜줄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대출을 잘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